성의 있게 평가를 좀 해보면은 엑스포가 꽤 남는 장사예요. 지난 시간에 이 세계 박람회 역사 이야기를 해보면서 또 우리 한국과는 어떤 인연이 있었나 이것도 살펴봤잖아요. 그래도 이제 꾸준히 이 박람회에 참여를 하고 또 거기서 뭔가 배우려는 노력이 굉장히 돋보였죠.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암울했던 시간 속에서도 어떻게든 국력이 신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에 저도 울컥했더라고요. 네. 대한민국을 이제 좀 가리켜서 한강의 기적 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기적이 어디서 이제 비롯된 건지 좀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생각 들어요. 약간 코로나 시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재택근무도 하고 오프라인 행사도 많았고 다른 박람회 보니까 그냥 다 온라인으로도 다 방문 가능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또 오프라인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거의 모든 것이 다 가능해졌잖아요. 미술관도 관람을 할 수가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박람회 같은 것도 할 수가 있는데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는 것을 원해요. 약간 본능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엑스포라는 것이 새로운 기술, 미래 이런 것들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꿈꾸던 것만 갖고 있다가 실제로 이것이 구현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엑스포이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도 충분히 흥미롭지만 오프라인으로 가서 체험하고 보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다니엘은 오프라인으로 오지 마세요. 온라인으로만 보십시오. 갈 거예요. 저를 말리지 마세요. 우리가 2030년에 엑스포를 유치하려는 거잖아요. 네네. 올해가 이제 2023년이니까 이렇게 일찍 준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7년이나 아직 남았는데 저만 모르는 거 아니죠? 다 모르는 거죠? 그렇죠. 사실 왜 이렇게 일찍부터 박람회 얘기를 하면서 수선을 떠는 것이냐라고 네.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세계 박람회 기구에서 만들어 놓은 절차가 있어요. 만약에 한 국가가 이제 엑스포를 개최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15년 이내에는 재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도 좀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정이 완벽하게 있는 거네요. 근데 개최지 심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직접 가봐야죠. 어느 정도로 준비가 돼 있고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이제 현장 실사를 나갑니다. 그 동안에 후보 도시들은 뭘 하냐? 이제 유치 교섭 활동을 막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각 나라에 가갖고 회원국한테 우리 좀 찍어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일종의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을 보면은 올해 4월에 이 국제박람회 기구 실사단이 오게 돼 있어요, 부산에. 그리고 6월하고 11월에 PT가 있습니다. 그 떨리겠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11월에 BI 총회에서 비밀 투표를 통해서 비밀 투표를 합니까? 아 그럼요. 비밀로 투표를 하고 투표하고. 개표는 이제 개표는 비밀로. 당연히 하는 거지. 열었을 때 이게 예. 부상 이게 나와야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부상. 근데 원래 개최지는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 연도보다 7년 전에 결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좀 궁금증이 좀 풀린 것 같은데 최대한 많은 투표를 받기 위해서는 개최국가 조금 저촉을 많이 해서 충분히 어필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뽑아주세요 하라고 어필을 막 매력 어필을 해야죠. 제가 만약에 대표를 한번 해주세요.
무릎을 꿇을 도와주십시오. 무릎을 꿇을 도와주십시오. 영어로. 예? Please one paper. one paper. 영어 one 잘하시네요. paper.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국제 박람회 기구 총회에 참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시간을 해보도록 할게요. 왜 대한민국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어떤 가교와 같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쟁을 겪고 굉장히 못 살던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거거든요. 1953년에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였어요. 정말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를 겪고 여러 가지 경제 발전을 하면서 지금은 선진국이 됐죠. 그야말로 초고속 성장을 한 건데 2021년 GDP 규모 세계 10위 국가가 됐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성과입니다. 예전에는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지금은 원조를 주는 국가로 변모한 거죠. 아마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할 거예요. 아, 진짜 한국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이 지금 팍팍 느껴집니다. 저도 최근 뉴스에서 봤거든요. 근데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그 세계 최대 전자전시회에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정말 상들을 싹 다 휩쓸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 인공지능, 반도체 정말 너무나 무궁무진하니까 진짜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전자제품 사면은 일본 가서 맞아요. 사는 게 최고였었던 지금 달라요. 이었는데, 가면 다 그죠? 한국 어렸을 때막 거 게임기도 TV도. 하더라고. 저도 이번에 일본 갔을 때 엄마랑 이제 냉장고를 새로 사야 돼서 보러 갔는데 한국산이 그렇게 좋다고 해가지고 우와. 진짜 사는 사람도 엄청 많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우위를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우리가 개발도상국이었었던 그런 기억도 있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혁신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도상국에 전수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롤모델?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자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나라가 엑스포를 유지해야죠. 네. 이건 미국은 한 표 얻은 것 같습니다. 잘 좀 얘기해 주세요. 가서. 맞아요, 맞아요. 잘 좀 예. 가서 얘기해 주십시오. 예. 예.
2030 월드 엑스포. 왜 대한민국이어야 하는가?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대중문화의 선두주자죠. 이건 예. 이거 무시하면 안 되죠. 한국 콘텐츠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부터 특히 이제 아시아를 좀 중심으로 해서 서서히 또 붐을 일으키고 10여 년 전부터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막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이제는 뭐 정말 훌륭한 영화, 뭐 대중 뭐 가수, 문화 이런 것들이 뭐 휩쓸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K-컬처가 지금 해외에서 제일 핫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미국에 잠깐 갔을 때 미국 친구들은 저한테 막 이거 봤냐? 오징어 게임 봤어? 뭐 이렇게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진짜. 특히 BTS는 전 세계에서도 사랑받는 가장 인기 있는 보이그룹 아이돌이잖아요. 같은 이제 아시아 아티스트로서 일본도 차트에 올라왔을 때는 사실 저는 일본 사람이지만 뭔가 함께 약간 기쁜 느낌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타임스퀘어 갔는데 근데 타임스퀘어에서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가면 막 한국 브랜드 막 빌보드 막 엄청 크게 떠 있고 막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진짜 K 컨텐츠의 힘을 정말 많이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 것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뭐 너튜브 볼 때 특히나 뭐 K-팝 커버 댄스 한 외국인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진짜 이렇게 K 컨텐츠가 이 정말 엄청난 한류를 불러 일으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We are fan of BTS. really? I love food. I love people here. The fashion. Yeah, fashion too. fashion. 월드컵 그 개막식도 저희 BTS 정국 씨가 했습니다. 예, 대단한 거죠. 저는 옛날에 한국어 공부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 다 말렸어요. 왜냐면 일단 한국 잘 모르고 정한 사람도 없었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미 몇 년 사이에 정말 사람들이 다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한국 학과도 이제 요즘 독일에서 자리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정말 몇 년 사이 안에 진짜 많이 이제 바뀐 것 같아요, 상황이. 여러분들하고 이 K 콘텐츠, K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다라는 거는 문화가 우리를 엮어주는 거잖아요. 이것만 봐도 야 진짜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대단히 높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것을 하드 파워라 그래요. 그런데 강대국이 꼭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게 이제 소프트 파워인 거죠. 그래서 하드 파워뿐이 아니라 소프트 파워도 갖춰야지만 진정한 강대국이 될 수 있다라고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최근 들어서 이 소프트 파워가 점점 좀 중요해지고 있어요. 이 K 컬처 덕분에 소프트 파워도 많이 높아지고 한국의 위상 자체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독일도 유럽 EU 국가들한테 우리가 정말 좀 신뢰할 수 있는 국가고 가치 있는 국가다라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어필 많이 했거든요. 또 소프트파워 통해서 그래야 그 매력을 느끼고 또 신뢰할 수 있고 2000년에도 결국 이제 한노바에서 박람회를 엑스포를 이제 주최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문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세계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사랑받으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해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K-팝, K-영화, K-문화 이게 이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다이어트 트렌드도 많거든요. 비빔밥 다이어트 뭐 이런 K-푸드 있잖아요. 되게 건강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미국 사람들 한참 동안 이렇게 K-푸드 다이어트 트렌드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느끼는 게 일본에서는 원래 한류가 되게 인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넘어서 가는 게 한류 푸드, K-푸드 문화가 정말 발달돼 와가지고 한일타운 가면은 줄 서서 먹어야 되고 걷지도 못해요 거기를.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땡플릭스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막 한국 콘텐츠 많이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이렇게 굿닥터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거 미국에서 리메이크해가지고 시즌 5까지 다 갔더라고요. 너무 잘 됐어요. 아, 그 그것도- 미국에서 리메이크한 거였어요? 네. 아, 그런데 미국 시장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시작이었던 걸 따라간 거였군요. 몰랐네. 근데 사실 그것뿐만 아니고 요즘 한국 웹툰도 해외에서 인기가 많고 웹툰. 또 웹툰도 나중에는 이제 드라마가 되고 이제 이렇게 영화가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요즘 보면 진짜 K 컨텐츠 하나가 정말 열 수출 안 부럽다라는 말이 딱 체감이 됩니다. 맞아요. 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2020년에 이제 한국의 콘텐츠 산업 수출액 119억
2,428만 달러. 하나로 계산하면 약 14조 2천억 원 정도. 상당히 큰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K 코미디가 조금 제일 약한 것 같은데 그래도 K 코미디는 제가 아니어도 지금 다나카상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동료예요. 예. 이제 K 코미디 차례예요. 이제 예, 이제 예. 그러니까 우리 상준 씨의 역할이 아주 굉장히 예. 큽니다. 제가 한번 책임지고 한번 다나카상이랑 같이 한번 알려보도록 응원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 거는요. 기생충이라든지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한국이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했고 경제 발전을 이뤘는데 앞으로 우리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이슈로 던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사람들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Turning my life around. You keep turning my life around. You keep turning my life around. 대한민국이 정말로 안정적으로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 메가 이벤트 중에 월드컵, 올림픽 두 개를 다 이미 치러본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처음 치른 이런 메가 이벤트, 88년도 서울 올림픽. 사실 이제 개최할 당시부터 상당히 많은 화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전의 올림픽들이 반쪽짜리 올림픽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1980년에는 모스크바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전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반대하는 의미로 서구에서 한 60개국이 불참을 선언하고 보이콧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LA 올림픽이 있었죠. 바로 4년 뒤에 동구권에서도 소련과 동유럽국가 한 18개국이 불참을 합니다. 사실 이 올림픽이라는 게 진영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이걸 다 넘어서서 지구인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하는 축제인데 의미가 굉장히 퇴색됐던 거죠. 제일 중요한 시기에 어쩌면 서울에서 올림픽이 개최됐던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독일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88 올림픽이 베를린 장벽 무너지기 1년 전이잖아요. 그 올림픽에서는 마지막으로 동독, 서독, 그렇죠? 그리고 해체되기 전 소련, 그리고 북예멘, 남예멘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참가했던 마지막 올림픽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반쪽짜리 올림픽들을 거치고 사실 서울 올림픽은 정말 완전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죠. 당시 이제 서울 올림픽에 출전했던 국가가 160개국이었어요. 그 중에 한국하고 수교를 맺지 않은 국가들도 꽤 있었어요. 공산국가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수교를 안 맺고 북한하고만 이제 수교를 맺은 국가들이 많았죠. 25개국 정도 되고. 북한하고 남한하고 전부 다 수교를 안 맺은 국가도 2개국. 근데 이런 국가들이 다 함께 모여갖고 어쨌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뭐 울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제는 좀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그때 했었죠. 말씀하신 대로 이 세계인의 대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의 시작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갈등과 뭐 불화를 올림픽 시즌만이라도 확실히 해소를 시켜줬으니까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가 평창올림픽 때 개막식 때 그 독일 방송에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생방에서 이제 같이 보면서 조금 약간 해설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거기 곰이랑 호랑이 나와요. 맞아요. 개막식 때. 그래서 또 해설해달라고 설명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막 당근심화 얘기하면서 독일 사람들이 거기 그 귀를 기울여주고 또 궁금해하는 모습 보면서 괜히 약간 뿌듯함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메가 이벤트 통해서 그 문화를 알릴 수 있고 사람들이 아직 잘 몰랐던 나라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을 보여주니까 평화로 가는 느낌도 있어요. 약간 소통이 되니까. 독일 참 방송에 좋았던 것 같아요. 당군 신화를 직접 설명을 해준 거예요? 네, 옛날에. K 다니엘.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K 에브리띵. 당군 신화를 와 독일 방송에. K 홍보단.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1988년이면 한국 전쟁을 치른 지 한 5년 정도밖에 안 된 때였어요.
이 사진 많이들 보셨죠? 그럼요. 네. 예. 88 올림픽 개막식에 나타났던 이 굴렁쇠 소년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저 또래예요. 제가 딱 저 때 나이여가지고 맞죠. 예.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인상 깊었나요? 부러웠나요? 사실 저희 초등학교에서도 굴렁쇠 소년을 뽑는다고 진짜로? 각 반에 몇 명씩 불러갖고 이거를 굴렸었어요. 근데 그게 서울 올림픽에 나갈 아이를 뽑는 건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화면에서 TV 보는데 갑자기 누가 저걸 굴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로는 저 아이를 뽑기 위한 그런 거였다라고 이제 뒤늦게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하고 동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친구가. 봤을 때는 쉬워 보여도 어려워요. 막상 하면은 진짜 어렵거든요. 맞아. 저게 몸하고 붙어있지 않습니다. 먼저 가던가 제가 먼저 가던가 어린 친구가 저거를 잘한다는 거는 네. 진짜 어려운 일이었어요. 만약에 진짜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제가 기가 막히게 굴려서 저 자리에 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맞죠. 네. K 굴렁쇠. 됐을 텐데. 아쉽네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올림픽 개막식을 기획했던 분이 고 이어령 선생님이에요. 충분히 그때 우리가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도 있었지만 희망차게 굴렁쇠를 굴리는 소년을 보여주면서 전쟁고와 이미지를 깨고 싶었다. 굉장히 깊은 뜻이 사실 있었던 거예요. 많은 세계인들이 기억하는 한국이라는 곳은 여전히 막 전쟁의 참화가 남아있는 것, 지지리도 못 사는 것. 그런데 올림픽 같은 큰 행사를 할 수 있겠어? 라는 의심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불안한 이미지를 벗고 전환점이 된 거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만큼 발전했고 문화도 이렇게 훌륭하고 올림픽이라는 행사를 충분히 치룰 역량이 있는 국가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한국이 조금 위상이 달라졌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올림픽이 끝난 이제 거의 직후죠. 이제 10월 18일 한국의 국가 원수로는 처음으로 노태우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88년 서울 올림픽은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줬죠. 그때 이제 뭐 서로 간에 동상 국가들하고도 조금 교류가 있게 되면서 헝가리하고는 무역 대표부를 설치를 하면서 통상의 길을 열었고, 그리고 외에도 뭐 동독이라든지 유고슬라비아, 뭐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한국하고 좀 교역을 하고 싶다라고 희망을 하기도 하고, 올림픽을 통해서 결국 한국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위상이 한껏 높아졌죠.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88년 올림픽 그 전후 이렇게 막 나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올림픽 얘기를 했으니까 또 하나 우리가 치러낸 메가 이벤트가 있습니다. 나옵니까? 나와요? 2002년 한일 월드컵. 국제축구연맹 사상 처음으로 한 공동개최, 그리고 아시아 대륙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월드컵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세계에서 주목을 했던 게 거리 응원, 다들 빨간색 옷 입고 나가갖고서는 막 거리 응원을 하고. 저는 저기서 이 박수 소리만 들으면 힘이 납니다. 맞아요. 대한민국! 예. 아. 지금 저기서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저 때 저기 안 계셔죠. 저기 보시면은요, 저 축구공 가운데 있잖아요. 그 옆에 있죠. 그게 저예요. 제가 저 위치에 있었어요. 저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기 없었어요? 저기 어디 있었어요, 저기? 저기 없었던 사람이 있어? 난 군대에 있었어. 그래? 그럼 없었어요. 군대 간 사람 빼고 다 있었어요. 제일 억울해. 군대 간 사람 빼고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 처음에 붉은 악마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16강, 8강, 4강 가면서 이제 전 국민이 다 붉은 악마가 되어버린 그런 정말 엄청난 일이었죠. 이게 뭐 단순히 경기 성적을 떠나서 전 국민을 정말 똘똘 뭉치게 하는 힘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이 메가 이벤트, 올림픽, 월드컵 이걸 두 번을 아주 성공적으로 해낸 거잖아요. 이제 그럼 마지막 하나를 우리가 해야죠.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2030 엑스포를 치르게 되면은 올림픽, 월드컵, 그리고 엑스포 이 세 개를 다 치러낸 7번째 국가가 됩니다. 럭키셋.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 일본, 독일, 그러니까요. 미국 다 있네 여기. 다 있네.
이제 저희 한국만 이제 들어가면은 예 저희 퍼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클럽 들어오세요. 기다리십시오. 저희 갑니다 지금. 예. 뭔가 컴온, 같은 컴온. 아시아로서 한국이 꼭 다음에 와서 이제 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엑스포 할 때 한국 놀러 오세요. 아 한국에 계시죠? 네, 있을 거예요. 저는 한국에 붙어 있겠습니다. 안 가요. 내보내지 마세요. (2030) 엑스포 유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도전장을 내민 국가 5국가 나온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대한민국. 아, 근데 지금 안 되는 나라가 되게 2개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사실 이제 전쟁 중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가장 이제 강력한 라이벌로 꼽히는 것이 사우디아라비아죠. 작년에 우리나라 방문했었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네. 전 세계를 이제 외교력으로 우리 엑스포 치르겠다, 도와달라 하고 있어요. 와, 직접으로.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길을 뚫어야 돼요. 그래서 발표한 게 비전 2030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동의 관광 허브가 되겠다. 매년 관광객 1억 명을 유치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홍해 해안에 조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네옴시티. 아, 그게 난리가 나. 네, 네옴 건설 프로젝트도 지금 뭐 아주 뭐 화제가 되고 있고 또 뭐 논쟁도 붙고 있고 그러죠.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기후적인 요건이나 뭐 환경적으로 이 엑스포를 유치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좀 너무 많지 않을까요? 너무 덥다. 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에 좀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라이벌, 이제 또 하나의 이탈리아. Un gatto bianco con gli occhi blu, un vecchio vaso sulla TV, nell'aria il fumo delle candele, 2 luci rosse, rosse come mele. Ho un filtro contro la gelosia, hai una ricetta per l'allegria, legge il destino, ma nelle stelle. 2015년에 밀라노에서 개최를 한번 했어요. 그래. 지금 15년 내에 못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2030년 되면 그 족쇄를 풀 수가 있으니까 요번에 신청을 했고 우리가 유럽표를 조금 모아온다면 뭐 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이제 자신을 하고 있는데 15년이 지났기는 했어도 밀라노에서 했는데 뭘 또 더 하려고 뭐 이런 마음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네. 저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요. 예. 네.
개최를 하겠다는 의지가 엄청나게 강력하죠. 여건도 되게 좋고 정부와 또 민간에서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미 여러 번 메가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게 이제 굉장한 장점인 거죠. 근데 약간 전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 2030 전에 마지막 엑스포는 또 오사카예요. 아 그래? 그래서 아, 2025 엑스포는 또 오사카. 오사카이니까 또 아시아니까. 그러면은 약간 조금 좀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부산한테? 같은 지역에서 연달아서 그러니까요. 하는 것이 아 그게 뭐가 어떻습니까?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제 힘을 모아서 아시아의 힘을 한번 보여주면 되죠. 예. 아시아가 막 연속으로 막 엑스포를 또 이렇게 열 수 있다는 거를 맞아요. 보여주면 됩니다 이번 기회에. 한일 월드컵가 있었다듯이 약간 바로 일본에서 했다가 이제 엑스포도 꼭 했으면 좋겠어요. 네, 좋겠네요. 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만약에 한국에서 엑스포 이거 하게 되면 이거 언제 어디서 이렇게 뭐 열리는 거예요? 부산 월드 엑스포는 2030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봄부터 가을까지. 네, 184일 동안 개최가 됩니다. 근데 딱 그때는 이렇게 5월부터 10월까지 그럼 날씨 제일 좋고 그렇죠. 그래, 여름에는 한국에서 제일 좋은 날씨. 또 5월 초에 황금 연휴가 끼어 있잖아요. 여름 휴가 시즌까지 끼어 있어서 제가 보기엔 해외 관람객 방문도 유도하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2030 이제 엑스포를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주최한다면 솔직히 수도인 서울에서 주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 하필 부산일까? 아 저도 궁금하네요. 서울이 아니고 또 서울 또 부산도 아니고 또 많잖아요 다른 곳도. 아, 저도 근데 갑자기 왜 궁금해지는 게 부산일까요? 왜 도쿄 아니고 오사카에서 했는지 검색해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잖아요. 도쿄 사람이거든요. 왜 오사카에서 했지? 그러니까 왜 부산이죠? 서울이 아니라 왜 부산일까? 자, 여러분은 이렇게 부산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바다. 바다. 아 해운대 그리고 그 멋진 광안대교나 그 야경도 멋있고. 예전 거와 지금 현존이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것? 저도 이제 옛날에 그 황정민 씨가 출연한 국제시장 그 영화를 정말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뭐 피난민들이 엄청 많이 내려와서 사실 그때부터 갑자기 인구가 폭발했던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현대사를 그대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니까 월드 엑스포가 여기서 개최되면 정말 서울올림픽이 보여줬던 그 기적을 다시 한번 좀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보다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이게 그 영화만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까? 따로 공부를 하신 거죠? 아니 거의 그 영화 다 나와요. 와 그래요? 네. 와. 꼭 보시기를. 야, 이 정도면은 그냥 뭐 심사 없이 귀화시켜 주죠. 이 정도면은 본인이 심사 원하는지 없이. 안 하는지도 모르는데. 본인이 원한다면은 따로 심사 없이 그냥 귀화시켜 주죠. 이 정도면은. 야, 어우. 뭐 전 세계가 함께 무역을 하고 글로벌라이즈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큰 교역의 길은 해상이에요. 80% 이상이 사실은 이제 해상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항구 도시인 부산은 당연히 글로벌 물류 허브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철도라든지 교통 이런 것도 너무 흡혈적이 돼 있잖아요. 뭐 공항도 그렇고 뭐 항구 있으니까 당연히 뭐 선박도 잘 가고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또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이점을 갖고 있다라고 해볼 수 있죠. 아,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부산이 적격이긴 하네요. 뭔가 해외에서 비행기 타고 올 수 있고 배 타고도 올 수 있고 또 거기 전국으로 이제 기차나 뭐 버스를 통해서
길도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접근성이 좋은 게 굉장히 큰 장점이겠네요. 그렇죠. 일본에 있는 분들은 배를 타고 올 배 타고 수가 있고, 바로, 네, 맞아요. 정말 좋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부산이란 곳이 한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그리고 이렇게 고속 성장을 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어요. 제조 뭐 부산에도 있고 또 해운 산업 뭐 조선소 이런 것도 있고 한국의 재건을 도운 이런 데 부산이라는 도시가 다시 한번 미래의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 청사진을 그려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요. 이 부산이 큰 대형 이벤트를 개최한 경험이 아주 풍부한 도시예요. 뭐 2002년 월드컵 때도 물론 이제 부산에도 구장이 네네. 있었으니까 경기를 했고 또 아시안 게임도 했었죠. 아시안 게임이죠, 맞습니다. 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도 2005년에 치른 바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부산 하면 생각나는 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이렇게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뭐 국제 행사, 뭐 영화제 이런 걸 다 해봤기 때문에 이제 부산은 뭐 2030 월드 엑스포를 치를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부산은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글로벌 관광도시죠. 네. 모두 찬성하시는 거죠? 그럼요. 네. 부산 가서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고 먹을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잖아요. 먹거리가 정말 풍부하고 뭐 자갈치 시장 같은 데도 진짜 구경만 해도 너무너무 기분 좋아지고 재미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바다에서 이제 요트 탈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재미있으니까 굉장히 살아있는 도시고 또 대한민국을 잘 보여주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부산 이거 가봤으면 아시겠지만 근데 외국인 관광객이 진짜 많아요. 여행자들 위한 이렇게 안내가 다 돼 있고 그리고 교통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제 엑스포를 하게 되면은 너무 뻔한 얘기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관람객들이 방문을 할 거고 부산이 대표적인 관광지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자들이 오고 간 것도 많고 관람객들도 많았고 대형 회의라든지 이벤트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관람객이나 여행객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역량도 갖추고 있고 일단은 이제 엑스포에서 사람들이 오면은 이걸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훌륭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국가다라는 걸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기에 이제 부산이 상당히 적당한 도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얘기만 들어도 다 알겠지만은 부산만한 곳이 없습니다, 사실. 2030년 이제 엑스포는요, 부산에서 개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월드 엑스포가 부산 어디에서 이제 열리나요? 개최 예정지는 부산 북항 1원입니다. 엑스포 개최 예정지로 알려져 있는 이 부산 북항은 70년대에 부산의 산업을 이끌고 간 도시이기도 해요. 사실 이제 가장 큰 규모로 했었던 엑스포는 다 아시다시피 상하이. 네, 뭐 규모가 큰 대륙의 스킬을 보여줬던 상하이였고 도시 전체를 이제 엑스포장으로 삼겠다라고 했었던 두바이도 굉장히 컸는데 이 두 곳을 제외하면은 아마 이제 가장 넓은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이게 또 이제 해안을 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개성 강한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2006년에) 부산 신항이 이제 개장을 하면서 좀 노후가 됐으니까 만약에 이제 부산 북항 일원에서 엑스포가 개최가 된다면 고마운 북항에게 이제 좀 보답도 하는 거고 일종의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을 하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다르게 또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리 관람객이 많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뭐 많은 소비를 하게 되더라도 사실 시설 투자 비용이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세대에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을 좀 안기는 거 아닐까? 사실 돈이 많이 들어요. 네. 그건 이게 뭐, 사실- 예. 메가 이벤트를 우리가 개최를 하고 진행하면은 당연히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죠. 지금 이제 예상하는 총 사업비는 약 4조 9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네. 근데 이제 또 얘기하는 것이 이걸 한번 개최하고 난 후에 경제 유발 효과. 이게 또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2005년에 아이치 엑스포가 있었어요. 네, 이거 보면은 그 당시에 뭐 고용 창출만 한 45만 명, 그리고 관람객이 2,210만 명이 왔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상당한 경제 효과를 낳았고, 근데 그때 이제 일본이 그 엑스포에 얼마를 들였냐? 2조 1,400억 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다 계산을 해보면은 투자에 비해서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벌어들이게 되는 수익이 꽤 높습니다. 뭐 지금 여태까지 뭐 수익을 비교를 해갖고선 추산을 해보면 약 200배 가까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는 걸 보면 진짜 경제적 수입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효과까지 감안하니까 엑스포 하나로 파급 효과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2030 월드 엑스포 만약에 부산에서 열린다면 예상하고 있는 관람객이 한 4,500에서 5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 가까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렇다면은 경제 유발 효과는 얼마나 될 것인가? 뭐 GDP 같은 경우는 한 43조 원 정도 발생하지 않겠냐라고 있고요. 그리고 부가가치 창출로는 18조 원 정도. 그리고 이제 고용 창출 이 부분에서는 한 50만 명 정도는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뭐 우리가 여태까지 치렀던 국제 행사 중에 평창 올림픽 그리고 한일 월드컵 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사실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큽니다. 아, 이게 더 큽니까? 맞지. 정말 한국이 그 OECD 회원 국가들만 봐도 정말 그 경제 산업 정말 상위 국가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조건들이 갖춰져 있고 충분히 할 만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30 월드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효과, 당연히 부산이 성장하겠죠. 그렇겠죠. 사실 이제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뭐 좀 작은 도시라든지 뭐 그런 곳에서 국제 도시로 성장한 곳들이 있어요. 호주 멜버른 같은 경우는 1880년 이제 엑스포를 치르면서 이제는 호주의 제2의 도시가 됐죠. 네, 시드니 다음 가는. 부산 같은 경우 이제 지금 도심부에 있는 산업시설들을 좀 개조를 하고 이 서면, 동천, 그리고 엑스포장 원도심으로 이어지는 이제 도시 재생축을 완성을 하겠다라는 이제 야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부산 도시 전체가 좀 더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활력이 넘치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죠. 아, 정말 이 얘기를 듣는데 왜 가슴이 뛸까요? 예. 뭔가 그 한 나라의 발전의 계기가 되는 여러 요소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 월드 엑스포야말로 그 나라와 도시의 이 한 단계, 어떻게 보면 진짜 10단계는 뛰어넘는 발전을 확실히 가져올 것 같습니다. 네. 예.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지금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가장 문제가 돼요. 고민거리. 물가. 물가. 네, 야채 너무 비싸요 요즘. 물가 비싸죠. 빈곤, 그러니까 특히 노인층 빈곤, 뭐 저출산, 또 하나는 이제 확실히 뭐 집값, 교육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있죠. 대한민국 문제를 독일 사람이 제일 열심히 고민하고 나도 있어. 지금 지금. 얘기하면서 뭘 불만 있어? 예. 아니 잠깐만. 뭐예요? 이 중에 있습니까? 아니 뭐 굉장히 많은 문제를 모든 사회가 사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서 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 정도죠. 근데 그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요. 네, 인구 집중화 현상. 그러다 보니까 교통도 맨날 막히고 힘들고 그리고 뭐 집값도 올라가고 있고 사실. 그리고 이제 고용도 이쪽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계속적으로 이쪽으로 모이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해결을 해야지 좀 더 균형 있게 한국이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분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어디를 분산을 시킬 수 있을 그런 도시라든지 지역으로 만들 것이냐. 이제 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부산, 그리고 이제 울산, 그리고 경상남도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부울경 메가시티죠. 부울경 메가시티. 이게 뭐 신도시 이름 같기도 하고 뭔가 거창한 것 같기도 한데 예, 뭐죠? 사실 이제 월드 엑스포가 개최가 되면 개최지는 부산이지만 아니 뭐 멀리서 부산까지 왔으면 좀 더 돌아보고 갈 거 아니겠어요? 뭐 부산만 보기는 아깝잖아요. 내가 미국에서 왔는데. 가봐야죠, 지역. 네, 그러면은 뭐 울산도 가보고 또 경상남도 다른 지역도 좀 가보고 뭐 이러면서 사실 그 영향이 이 지역에 다 번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쪽 지역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산업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이쪽에 모여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창원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스마트 팩토리로 이제 막 산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거제 하면은 조선.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도 요새는 가솔린 엔진에서 다른 걸로 바뀌고 있잖아요. 특히 수소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여기에 이제 역점을 두고 있고 진주와 사천은 항공 우주 산업 분야의 또 거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꽤 많은 이제 첨단 기술을 위한 그런 산업체들이 모여져 있는 거죠. 이제 엑스포가 함께 딱 만나게 되면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지금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의 총 인구수가 대한민국의 한 15% 정도 돼요. 총 인구에. 그러니까 한 800만 명 정도? 근데 이거를 이제 높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인구들이 좀 분산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균형 발전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마련되지 않겠나라는 거죠. 사실 아직까지는 이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 하면 서울을 딱 이제 떠오르기 마련인데 이제 엑스포를 통해서 이미 알려진 도시가 아닌 다른 도시의 비전을 보여줄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요. 사실 이제 부산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네,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찾는 도시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2030 월드 엑스포를 치르게 된다면은 그때까지는 잘 몰랐었던 다른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멋있는 도시가 대한민국에 있다라고 알려주고 또 이 부산이 한 번 더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웰컴 투 부산, 부산으로 오이소! 니 아직도 모르나? 부산 윽소로 좋다. 엑스포가 부산에 위치가 되면 해외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부산에 방문해서 돈도 쓰시고 많이 경제적으로 이제 많이 쓰실 텐데 그러면서 이제 부산시 경제가 살아나고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면서 취준생 친구들이 좀 더 좋은 직장을 구하지 않을까도 싶고 부산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더 발전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로 부산에 다양한 세계인들이 와가지고 광안리나 해운대처럼 예쁜 바다도 보고 국제시장이나 깡통시장처럼 색다른 이미지도 느낄 수 있고 또 부산에 맛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즐기고 가면서 이제 세계인들에게 부산이라는 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확실하게 각인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대한민국 하면은 서울이 많이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엑스포 같은 큰 행사가 부산에 위치가 되면 이제 서울뿐만이 아니라 이런 매력적인 부산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을 또 많이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더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감천문화마을에 가서 좀 부산의 오랜 역사들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 하면은 또 광안대교가 있잖아요. 광안리 가서 이제 낮에 이제 광안대교 그리고 바닷가 보고 이제 멋진 광안대교 야경도 보면은 부산의 그 아름다운 매력을 정말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엑스포를 통해서 부산과 남부권 전체가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잡을 수 있게 되고 그럼 또 하나의 발전축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엑스포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그냥 이벤트를 하나 유치한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대한민국이 양적으로도 선진국이 되지만 질적으로 선진국이 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아시다시피 부산은 페스티벌의 도시이고 여기에 국제영화제도 있고 불꽃축제도 있고 G스타와 같은 세계적인 게임 페스티벌도 있고 사시사철 페스티벌이 열리는 도시이거든요.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올리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좀 잘 이해를 해주셔서 이 엑스포가 월드컵이나 올림픽보다 두세 배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대한민국이나 지역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 국민들께서 함께 응원하고 또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엑스포라는 것이 늘 항상 이렇게 앞서가는 거였어요.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장이었죠. 그래서 세계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2030 월드 엑스포가 부산에서 개최된다면 부산은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고요. 이 월드 엑스포가 2023년에 희망의 키워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함께 하겠습니다. 2030년 월드 엑스포는 부산에서! 2030 부산 엑스포 부산에서 꼭 개최하기를 제가 응원합니다. 파이팅! 이제 부산의 차례.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파이팅! 다음에는 꼭 부산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부산 파이팅! 2030 월드 엑스포 꼭 부산에서 유치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아자아자! 2030 월드 엑스포 부산에서 유치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뛰고 계시는 분들 11월에 좋은 소식 들려오길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채널 A